제가 보기에는 2022년에서 말해서 2023년 초에는 그때도 내가 나하고 집사라고 했잖아. 했는데 한 5월이나 떼스가 돌아섰다고. 이거 많이 먹었지 그때는. 조회수도 안 나왔습니다. 조회수 뭐 1000 나오기도 힘들었지. 그쵸. 막 998 막. 아무도 안 쳐다봐. 야 동생한테 전화해 2번 더 눌러달라 그랬는데 난 900은 너무 쪽팔린다. 야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2024년에는 조금 일찍 올라왔지. 그치? 그래서 그때도 2,3은 그때도 나와가지고 계속 사라고 이야기했고 그지? 그런데 2024년 연말 그러니까 2025년 초가 됐을 때 지금은 아예 내리지도 않고 지금 2024년을 맞이했는데 2025년에 1월 12월 바닥, 내 생각에는 12월 바닥 찍고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1월 달부터 설 이후에는 더 거래량이 빨리빨리 늘어나고 있고 2월 달에는 1월 달보다 더 빨리 기울기가 빨리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없어서 집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60억을 찍고 65억을 찍어서 그게 90억이 되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딴 이야기구나. 그냥 가십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다가오는 만기라든지 애들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집도 오르는 것 같고 아 주식은 좀 그렇고 사람들이 다 주식만 하는 줄 알아? 대부분 주식 안 해요. 주식은 그렇고 그러면 집을 사긴 사야 되는데 반포가 오르면 그럼 시간이 지나면 동대문도 오르겠지. 동대문이 오르고 나면 노원도 오르겠지. 중랑구도 나중에 오르지 않을까? 현실에 맞춰가지고 한번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A급지가 아니라 B급지, C급지로 전이가 될 거라는 거죠. 온기가. 그게 망고쌤의 ABC 이론이고 300년 전에 캔틸런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에세이를 써가지고 남겨놓은 거잖아. 세계 최초의 경제학 논문. 뭐 경제학이라는 개념이 생긴 지가 300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인 거지. 했다는 거잖아. 이게 처음에는 좋은 것만 오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다음으로 쭉 온기가 퍼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025년은 이제 B급지, C급지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작년에도 제가 초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B급지, C급지에 신축을 사라 그랬어요. 신축을. 그래서 신축 그때 갭 2억이었거든. 그것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올해는 B급지, C급지에 신축도 가겠지만 입지 좋은 곳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프랙탈 이론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원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지방 간다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올 거야. 그 이야기는 작년부터 했잖아. 네. 하반기 2025년 하반기부터 지방 간다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올 거다. 기다려라.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를 이런 식으로 집값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다주택자를 죄인처럼 취급하는 이런 편견이 바뀌기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니까 다주택 포지션보다는 일단 똘똘한 데다가 자기만의 강남, 내 능력 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거를 일단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 선점하고 빚 갚으면서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된다. 두 채, 세 채는. 그런 이야기 빨리 내지만은 제발 좀 하십시오. 제가 2023년 초에도 얘기했고 2024년 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안 사면 내년에 후회할 거라 그랬잖아. 2024년 초에 안 사서 2025년 초에 지금 후회하고 있단 말이지. 왜? 자기가 그때 보고 있던 집 한번 다시 열어보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서울 기준으로 한번 보라고. 그런 거 보면서도 계속 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2025년 초도 늦지 않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2023년 초부터 서울은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16년, 3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집이 오른다는 인식을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2015년, 16년이 돼서야 강남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2017년이 되니까 그때 집이 오르는지 알고 이제 집을 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18년 겨울에 헬리오시티 입주하면서 물량이 터졌었어요. 그리고 그때 집이 떨어졌어요. 살짝 2019년 초까지. 똑같아서 패턴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초까지 집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살짝. 그때 마침 헬리오가 입주를 했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 봐라 또 이 상승동자는 놈들 봐라. 이거 막 집 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망한 거야. 헬리오 지금 전세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 그랬는데 보란 듯이 2019년 초부터 다시 쫙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턴을 해서 우리가 느낄 만큼 일반인들이 느낄 만큼 체감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틀고 나면은 서서히 움직이거든요. 공을 하늘로 있는 힘껏 던져보세요. 그러면 초반에는 공이 속도가 빠르다가 점점 속도가 좀 느려지면서 속도가 제로가 된 다음에 공중에 잠깐 떠 있다가 천천히 움직인 다음에 쑥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걸 반대로 돌려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턴을 하는 시기에는 속도가 되게 느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 그런 거야. 지금이 그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2013년, 14년, 15년, 3년 동안, 2년 동안 천천히 올랐단 말이야. 보세요. 옛날에 2년 전 가격을 보라니까 다. 서울을 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야. 1, 2년 뒤에 또 후회한다니까. 분명히 말씀드린다니까. 대표님 너무 헷갈립니다. 왜요? 뭐가요? 누구는 떨어진다 그러고 누구는 2009년과 같은 굉장히 긴 보합장이 올 수도 있다고 까불지 말라고 그러고 누구는 폭락한다 그러고 누구는 떡상한다 그러고.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또 어차피 대출기자 들어올 거니까 상보하보라고 얘기해요. 상고가 아니라 상반기에도 강보합, 하반기에도 강보합일 거다. 2024년도에 그렇게 있지. 상보하보. 하반기에 안 떨어졌다니까? 보합이었다니까? 그 기준이 중요한 거야.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의 기준, 우리 집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저는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는 2025년은 상반기에도 보합이고 하반기에도 보합일 거다. 강보합일 거다. 약간 플러스일 거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 늦었다는 이야기 하는 거고. 자, 저는 폭등은 모르겠고 그렇다는 거고. 자, 그러면 폭락한다는, 그래도 계속 폭락할 거라고 하는 이유 중에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야, 데드캣 바운스라고 아냐? 무식이더라? 부동산 무식이더라. 데드캣 바운스 알아? 무식이들. 고양이는 죽어도 있잖아. 죽었는데 이게 빨딱빨딱 하거든? 그 고양이 죽었는데 빨딱빨딱 하거든? 그 데드캣 바운스 보기는 했나? 나는 진짜 죽은 거 빨딱빨딱 하는 거 봤는데. 자, 그러면 데드캣 바운스다. 봐봐라. 2008년 금융위기 오고 나서 푹 떨어졌다가 2009년 한 방에 회복하고, 그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까지가 아니라 2012년까지, 10, 11, 12, 3년 동안 계속 왔다. 그때 강남이 막 10억 하는 게 막 그럼 이제 거래 몇 개 가지고 제일 떨어진 거 가지고 얘기하겠지. 빠졌다. 똑같이 데드캣 바운스 될 거다. 그때도 입주 물량 적었다. 똑같았다. 그때도 PF 문제 있었고. 그 주장이랑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다. 수요가 없어서 가격이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격이 많이 빠지면 그때 사라. 그 신호는 제가 줄 테니까 제 이야기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축이. 그때 신호는 뭐냐면 거래가 많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거래가 많이 되면서. 그 거래가 많이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죠? 저처럼 뭐 1000건이야, 1000에서 1500건, 뭐 3000건 이런 거 없고, 그냥 많이 될 때까지 그냥, 그러니까 되게 차이적인 거야. 그때 되면 이제 내가 뭐라 그랬냐, 많이 거래될 때 사라 그러지 않았냐, 또 이러겠지. 그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이렇게 차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죠. 그래서 추상적으로 얘기해야 돼, 무조건 추상적으로. 지금 말이야, 투자는 말이야, 실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치? 그 차이적이잖아, 해석이 다. 그치?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그쵸? 어쨌든, 그리고 데이터를 갖고 와도 자기 주장에 맞는 점 몇 개 있는 것 같고, 수많은 표본, 서울의 전체 표본이 매달 3000개씩 찍히는데, 그래가. 그 중에 한 3, 4개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장기 시계를 쭉 한 10년, 그러니까 한 100만 건 거래됐는데, 그 중에 자기한테 딱 맞는 막 한 200~300건만 갖고 와서 얘기한다든가. 그거 사람들을 막 속이기 되게 쉬운 거죠. 그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제가 해봐서 알아. 예, 고통스럽거든요. 제가 2015년, 14년부터 그때부터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10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여전히 데이터 모으는 건 쉽지 않거든. 어젯밤에도 프로그램 짜다 잤거든. 그렇단 말이야.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갖고 와 표 보여주면서 하면은 혹하거든. 왜냐하면 그래프는 어려워 보이고, 누군가 설명해줘야 될 것 같고, 내 믿을만한 사람이 설명해주면 신뢰가 가고, 그런 거잖아. 근데 나는 항상 얘기하죠. 그래프 보여주면서, 그래프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래프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남들 이야기 듣지 말고. 얼마나 좋아. 누워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트롯만 넣으면 내 정신이 힐링이 되고, 집 산 사람도 오른다고 망고쌤이 계속 힐링해주니까 기분이 좋고, 내린다는 사람은 가만히 내렸으면 좋겠는데 내린다고 하니까 힐링이 있어서 좋고, 알고리즘은 계속 하락이나 상승 둘 중에 하나만 계속 보여주고, 얼마나 기분 좋아. 걔 점점 이제 자기만의 우물 안에 계속 갇히는 거지. 알고리즘이 당신을 서서히 당신의 뇌를 쭉 해가는 거죠. 그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그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데드캣 바운스다. 2010년부터 13년은 봐라.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유사하다. 그거랑 그 다음에 수요가 없어서 빠지는 거다.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요거를 먼저 확실하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정리를 한번 해줄 때가 된 것 같아. 자, 데드캣 바운스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데드캣 바운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일리가 있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뭔가 그 유동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 그때도 유동성은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사라지지 않았을 건데 돈이 어디론가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울 거 봐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공간이라는 게 뭐냐면 당신은 필수제인 주택시장에 반드시 강제로 참여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 중에서 그 주거의 선택이라는 문제, 테넌트 초이스라고 하는데 네 집에 살 건지 남의 집에 살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건지 임대를 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10년에서 13년 사이에 서울의 매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방은 다 올랐어요. 서울의 매매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잖아. 그치? 서울의 매매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매매는 빠진 게 맞죠. 그런데 전세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매매를 안 가고 전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짬짜면 같은 거야. 짬짜면 같은 건데 중간에 이게 칸이 있는데 나는 그 짬짜면 말고 그 샤브샤브 집에 가면은 빨간 거. 빨간 거, 맑은 거 있잖아. 그리고 네. 뒤에 있는데 그 육수를 한쪽에만 붓는 거죠. 빨간 매매에다 안 붓고 맑은 쪽에다가 계속 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만 쫙 차오르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중간에 선을 중간에 막아놓은 그걸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넘쳐가지고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 그래서 이게 전세가 차오르면 매매가 오른다는 이야기. 그때부터 이제 신념이 생기고 이제 바이블처럼 돼버린 거죠, 그게. 그 이야기예요.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른다는 이야기. 그걸 맹신하고 있어요. 2010년대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은. 샤브샤브. 샤브샤브 생각하면. 그래서 그때는 보면은 매매는 내렸지만 매매에서는 계속 이제 육수의 양이 줄었지만 전세가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그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양쪽에 똑같이 붙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되고 있는 그치. 둘이 같이 차오르잖아. 그러니까 매매 전세 보시면 알잖아.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주거의 선택 문제에 있어서 전세로만 가는 게 아니라 매매로도 가고 전세로도 간다. 골고루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량이? 그렇게 막 다 같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매하고 전세가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데이터로 알려줄게. 네. 심리가 당신이 매매로 갈지 임대로 갈지 조정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임대로 키가 이렇게 심리라는 키가 임대로 완전 쏠린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때가 그 데드캣 바운스 시절이라는 거죠. 이게 뭐 여기 보시면 이게 심리 보이시나요? 심리? 그때 데드캣 바운스 시절의 심리? 정말 꼬라박고 있잖아요. 완전히. 이 매수 심리잖아요. 꼬라박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매매가 내리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심리가? 그때 내 이야기는 심리도 안 좋은 건 맞는데 가격이 폭락하는, 매매가 폭락하는 심리가 있고 매매가 폭등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거의 평균보다 약간 밑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려가는 심리는 아니라는 거지. 왜? 내려가는 심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오르고 있잖아. 여기 매매가 플러스잖아. 여기 위에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심리가 뭐냐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12월에 탄핵 정부 있고 나서부터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2월 되면서 기울기가 무한대 솟아오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잖아. 심리도 살아나고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금리는 내려갈 거고 상반기 지나면 입주 물량도 이제 체감하게 될 거고 무섭지 않냐? 나는 두근두근 하는데 그게 그때랑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에이 이건 내 피셜 아니야? 자 그러면 전세 수급을 보면 돼요. 그때 진짜로 전세로 갔는지. 아 그렇죠.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매수를 하냐 안 하는 심리는 2010년대는 엄청 낮았고 2010년부터 13년 엄청 낮았고 지금은 그때보다 거의 3배 이상 높다라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다. 그래서 그때 지금은 매매로도 간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럼 전세는 진짜 실제로 그랬냐면 전세 수급이라는 게 또 있어.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KB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BS가 아니고 KB에서 만든 겁니다. 그때 보시면 2010년에서 13년 사이에 보세요. 전세 수급 지수 보세요.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 당시 전세 수급 지수가 전세 찾는 사람 많은데 전세가 너무 꼬여 있었다는 거죠. 이게 위치를 보세요. 위치가 평균적으로는 요만큼 될 건데 그 위쪽에 최상단에 있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그때는 사람들은 다 전세로 가고 전세가 빠르게 올랐다라는 거죠. 돈의 총량이 주택이라는 공간 내에서 이쪽으로 쏠리냐 이쪽으로 쏠리느냐 돈의 총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돈이 어디 가냐. 샤브샤브에서 그 매운 쪽으로 마라 쪽으로 마라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맑은 물 쪽으로 많이 갔고 지금은 양쪽으로 다 가고 있다. 왜?
지금 심리는 그 전세 수급 보면 그때보다 훨씬 낮잖아요. 보세요. 전세 수급. 그치? 낮잖아요. 근데 전세가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 전세 오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빨간 선.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거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때는 매매는 마이너스 1, 전세는 플러스 2 해가지고 돈의 총량은 플러스 1. 두 개 합치면 플러스 1. 지금은 전세도 0.5, 매매도 0.5, 두 개 합쳐서 1. 똑같다는 거지. 돈은 항상 늘어나니까 꾸준히 돈 늘어나는 만큼 매매와 임대가 같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경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경제 전문가들 많이 나오게 했는데 그때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 라디오를 많이 그때 라디오 많이 들었잖아. 라디오 경제 방송을 틀잖아요. 틀면 뭐가 나왔냐? 미국이 망했습니다. 또 유럽이 망했습니다. 그리스가 자빠졌습니다. 스페인도 자빠졌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야 유럽은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보다 되게 잘 사는데 와 거기가 다 망했다고? 힘들겠다. 우리도 힘든데. 이게 심리가 이게 뭔가를 사고 이런 심리가 아니었다니까요. 이게 건설회사 몇 개 망했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가 망했다니까. 전 세계가 망하는 분위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사고 본격적으로 사고 이러면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그 심리가 어디로 갔었어? 아까 보았잖아. 다 전세로. 임대로 갔다는 거지. 임대로. 그래서 그 국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전세에 국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매매로 이렇게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른다. 그때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때 투자를 본격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도 바이올처럼 생각하는 전세가 올라야 매매가 오르는 건데 지금 봐라 전세가율만 보면 이렇잖아. 지금 봐라 전세가율이 이 수준인데 뭐가 오르냐. 전세가율이 60% 넘어야지 본격적으로 투자의 시대가 오고 가격이 오르고 이러는 거지. 근데 지금은 투자의 시대가 오기도 힘들지만 투자를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갭 투자를 12%, 12.4%, 13.8% 이렇게 내고 할 수 있겠어? 막 살 수 있겠어 집을? 지방에 지금 다 주저앉고 있는데 다주택 규제도 없는데 지방 가갖고 미분양 사고 막 갭 작으니까 사고 막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매수 주체는 실거주죠? 실거주죠. 실거주죠. 대부분 실거주자는 누가 사요? 실거주 위주로 가잖아요. 실거주. 자, 그래서 이게 실거주니까 지금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주제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